1989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하게도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혔습니다. 언론이 이 사건에 왜 관심이 없었을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바로 그날 이 사건을 덮어버릴 만한 더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유석재 조선일보 역사문화 전문기자입니다.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갑자기 어떤 광인이 나타나서 나를 해치지 않으리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법치사회에 살고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게 종종 깨지는 경우가 뉴스에 나옵니다. 88 올림픽 다음 해인 1989년에 그 믿음을 송두리째 파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하게도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쉽게 잊혔습니다. 올림픽 같은 큰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끝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이렇게 까맣게 잊힌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번 악인전의 인물은 거리의 도살자, 최초의 노상연쇄살인마라 불린 인물입니다. 1989년 5월 21일 새벽 1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의 한 미용실 앞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잠긴 문을 땄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소리에 쪽방에서 잠을 자던 미용실 주인 이모 씨, 23세였어요. 이모 씨가 잠을 깼습니다. 누구세요? 그러자 괴한은 그에게 다가가더니 등산용 칼을 꺼내서 이 씨의 목과 가슴을 4차례 찔렀습니다. 괴한은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7,900원.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의 신고로 이 씨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서 범인의 인상착의는 기억을 못했어요. 3주가 지난 6월 11일 새벽 4시 30분 술집 여성 주인 신모 씨가 42세입니다. 성남시 신흥동의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젊은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자, 술집을 종종 찾던 동네 청년으로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면서 술을 마시면 또 행패를 부리기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얼굴 알아보는 순간 신 씨는 너 왜 이러고 사냐? 젊은 놈이 라면서 훈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천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청년은 대답 없이 품에서 등산용 칼을 꺼냈습니다. 신 씨는 달아났죠. 그런데 얼마 못 가 붙잡혔고 이 청년은 그의 온몸을 칼로 난자했습니다. 다음날 신 씨는 시신으로 발견됐죠. 두 사건은 동일범 소행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건에서 저지른 첫 번째 살인 뒤에는 살인하기에 거리낌이 없어졌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닷새 뒤인 6월 16일 새벽 2시 30분 관악구 남현동 노상에서 42세 김모 씨가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8월 4일 새벽 1시 30분에 성남시 단대동에서 43세 김모 씨가 같은 방법으로 살해됐습니다. 두 분 다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그런 여성들이 지닌 금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이 5차 범행 11월 16일 새벽 2시에 성남시 수진동에 있었습니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가방을 든 채 귀가하던 53세 강모 씨 앞에 괴한이 나타나서 흉기를 휘둘렀죠. 강 씨가 숨긴 뒤 괴한이 가방을 열어봤더니 성경책만 있었습니다. 자, 범인은 2시간 뒤 인근에 있던 주차된 르망 승용차에 창문을 부수고 차를 훔쳐갔습니다. 이제 차까지 훔쳐갔어요. 성남에서 계속 노상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 경찰청이 발칵 뒤집혔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대부분이 새벽에 인적 드문 노상에서 발생했으니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졌죠. 피해자들은 원하는 살만한 일도 없었고 서로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범인은 금품을 뺏기 위해 아무나 살해한 거죠. 연쇄살인 강도범이라는 게 됩니다.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고 범인은 불과 몇 분 만에 범행을 끝내고 신속하게 사라졌습니다. 현장엔 전혀 단서가 없었어요. 경찰은 성남 일대 전과자를 상대로 탐문 조사에 들어갔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범인이 뭐가 생겼습니까? 자동차가 있죠? 차 타고 움직였어요. 11월 23일에 이번에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점상 이모 57세 이모 씨가 칼에 찔려 숨졌고 손가방이 사라졌습니다. 11월 27일에 범인은 서울 창신동 주차장에서 안경정 점원 김모 씨 29세와 주차 시비를 벌이다 생선의 칼을 꺼내서 가슴을 찔러서 살해하고 김 씨의 소나타 차를 훔쳤습니다. 12월 23일에는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광장시장 앞 길거리에서 버스 승차권을 파는 노점상 장모 씨 54세, 그날 장사를 마치고 돈을 세던 중 갑자기 칼로 찔렀습니다. 16곳을 찔러서 살해한 다음에 현금 17만 원과 버스 승차권 240장 훔쳐서 살아났습니다. 광장시장 범행 이틀 뒤에
마침내 꼬리가 잡히게 됩니다. 12월 25일 새벽 4시쯤 범인은 운동복과 슬리퍼 차림으로 성남시 신흥동에 불 켜진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여주인 37세 조모 씨에게 달려들어서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조 씨는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잠에서 깬 11살 아들이 방에서 나와서 엄마를 막으면서 범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용감한 어린이였어요. 근데 범인은 이 아이에게까지 가차없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엄마는 살아났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어요. 근데 범인은 도주하자가 슬리퍼 한 짝을 근처에 떨어뜨렸습니다. 자, 한겨울 새벽에 누가 멀리서 슬리퍼를 신고 왔을 것 같지는 않았죠. 그 동네 누군가였어요. 이 슬리퍼를 들고 그 동네 집집마다 찾아다닌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짝이 없는 나머지 슬리퍼가 한 허름한 환자집 문 앞에 내팽겨쳐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에서는 미처 처리하지 못한 작물, 손가방, 버스 승차권 같은 증거물이 발견됐습니다. 마침내 범인이 누군지 나왔죠. 1960년생 심영구, 충북 재원 출신, 지금의 제천시입니다. 국졸, 무직, 영구를 찾아라! 이로부터 한 달 동안 경찰은 끈질기게 영구를 추적했습니다. 심영구는 불우한 가정 환경에 성장했습니다. 8세 때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누나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재혼한 다음에 계모와 의붓 동생 4명과 같이 살았대요. 천덕꾸러기 신세였죠.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가수였습니다. 구두 닦기, 식당 종업원 등을 전전하자 26세가 되던 1985년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배운 이제 양복 기술로 출소 뒤에 소규모 양복점을 열어서 또 열심히 일하는 듯 했어요. 근데 금방 또 망했습니다. 인형 공장에 다니는 친모를 만나서 더부살이를 하던 중에 강도짓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거리로 나섰다는 겁니다. 등산용 칼은 평소에도 품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자, 1990년 1월 22일 심영구는 마침내 서울 등촌동에 있던 여자친구 셋방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심영구는 1989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새벽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빼앗은 돈은 모두 합쳐서 수십만 원밖에 안 됐다고 해요. 저 사람이 심영구인데 잡힐 때 모습인데 당시 30세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모가 저런 30세도 많이 있었어요. 술집 주인을 찌른 2차 범행을 제외하면 일면식조차 없었던 사람들 도대체 왜 그렇게 잔혹하게 연쇄살해한 것인가? 그의 진술이 충격적입니다. 일단 한번 찌르고 나면 이성을 잃고 마구 찌르게 됐다. 술을 마시면 성격이 포악해지고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게 됐다. 이것은요 여러분, 폭력 중독을 넘어선 살인 중독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표창원 씨가 2005년에 한국의 연쇄살인이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심한 폭력에 시달리다 보니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욕구 불만이 축적된 데다 청소년기에도 우호적이지 않은 생업 현장에서 부정적 사회화 과정을 겪었다. 게다가 늘 약자 입장에서 무시당하고 강추당하고 짓밟혀온 분노와 열등감, 피해의식이 내면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두 연쇄살인범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표창원 씨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1975년에 김대두 사건을 제대로 분석해서 범죄자의 어떤 특성이 어떠한 면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다양한 답을 구한 뒤 수사자료로 남겨두었다면 심영구 사건을 좀 더 일찍 해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문이 남습니다. 왜 이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걸까요? 이름이 낯설어서? 일단 그거 절대 아닐 겁니다. 심영구가 범행을 저질렀던 1989년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했던 영화가 영구와 땡칠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인 1986년에서 1991년까지 일어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그때는 화성 살인 사건이라고 했죠. 이춘재인지 몰랐으니까 그때 범인이.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불안감이 높아지자 당국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제해서 사건 발표와 보도를 축소시킨 게 아니냐는 그런 그럴듯한 예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 여러분, 1989년이라는 말이죠. 당국에서 그 신문에 보도하지 마! 축소해! 이런 압력이 통하는 시절이 이미 아니었어요. 이때는 이미.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죠. 언론이 이 사건에 왜 관심이 없었을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날, 바로 그날 이 사건을 덮어버릴 만한 더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닐까? 찾아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심영구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사가 실린 건 1990년 1월 23일자 사회면이었습니다. 이날 사회면 한번 보시죠. 톱기사가 뭡니까? 전노협, 전국노동조합 협의회 창립대회를 수원에서 기습 강행했다는 기사입니다. 전노협은 현재 민주노총의 전신이죠. 톱기사에 붙은 관련 기사만 해도 4건이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빅뉴스였죠.
자, 사이드 기사를 보세요. 검찰이 정부의 허가 없이 밀입북했던 임수경에게 징역 15년을 구형, 문규현 신부한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전노혁 기사와 임수경 기사는 언론과 독자 모두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영구 사건이 저 밑으로 간 거죠. 진짜 요인이 이 두 기사였어요. 만약 이 두 기사가 없었더라면 심영구 기사가 그날 사회면 톱이 됐을 겁니다. 시국이 소용돌이 치던 때였기 때문에 심영구 사건에 관심이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자, 1990년 11월 1심 재판부는 심영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심영구는 항소했으나 2심을 거쳐 3심에서 사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형이 집행됐어요. 1992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양평 일가족 생매장 살인 사건 범인 윤용필 등 모두 9명에게 같은 날 사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정말 기이하게도 관심을 한번 못 받다 보니까 사형수들의 아버지인 삼중스님조차 심영구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제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석사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심영구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8개월 동안 8명을 살해한 사건이라면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야 마땅한데 이슈가 될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단히 특이하고 주목해야 할 사건인 것이 유영철이나 강호순처럼 성적 목적으로 위한 연쇄살인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슈퍼 여주인을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한 번이었죠.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 범행도 아니고 돈이 범행이 동기가 되긴 했지만 한 번 피를 본 뒤 내면에 있는 욕구가 분출돼서 폭력성이 증폭되고 폭력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 번 살인을 한 뒤로 대담해져서 계속 살인을 저지른 급발진의 유형이었다고 봐야 된다. 흉기를 휘둘러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심영구는 1975년에 김대두와 2004년에 2006년에 정남규를 잇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 15년을 주기로 비슷한 범죄자들이 출연하면서 경제적 요소가 약해지고 범죄 그 자체가 목적이 된 듯한 양상을 드러낸 거예요. 김대두는 이미 이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오윤성 교수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선정, 불우한 성장 과정, 폭력 그 자체를 즐기는 과도한 폭력의 요소에서 심영구는 정남규와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살인 그 자체만을 즐긴 범행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저지른 범행 수법 등에서 정남규는 또 심영구와 달랐다는 거예요. 2009년에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 연쇄살인범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DNA 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됐기 때문이죠. 더 이상 연쇄가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산의 정유정이나 광주의 장윤기에서 보듯 의도를 지니고 저지르는 최초의 살인이 발생하는 것만큼은 여전히 막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나는 살 것이다. 난 사형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믿음마저 존재합니다. 수십 년 전이든 지금이든 여러분 결국 세상은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입니다.